2부입니다. 이제 수능 얼마 남지 않았죠. 4일 앞뒀는데요. 자, UA 교육평가연구소 이만기 소장과 수능 마지막 전략 알아보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4일 뒤 목요일 13일이 수능일입니다. 해마다 이제 이때가 되면 수험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긴장하게 되는데요.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UA 교육평가연구소의 이만기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만기입니다. 올해 모두 몇 명이 보죠, 시험을? 일단은 응시자는 한 5만 명 되는데요. 실제로 본다면 한 40여만 명이 아마 응시할 것 같습니다. 응시자가 55만인데 40만 정도? 그럼 15만 명은 그냥 접수만 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9월 달에 비해서 좀 늘기는 하는데요. 전반적으로는 55만 명 응시자 가운데 한 40만 7, 8만 정도가 실제로 응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7, 8만. 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글쎄요, 작년에도 거의 비슷했는데 작년보다 이제 올해가 좀 더 늘죠. 왜냐하면 올해 황금 돼지띠이기 때문에 수험생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한 47, 8만 명 보는데 그 가운데 재수생이나 삼수생 이런 N수생들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보통 한 20에서 한 30, 4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이구, 상당히 비중이 높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몇 년 전부터 늘기 시작해가지고요. 근데 작년에는 좀 늘었는데 올해는 조금 그런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의대 정원 갑자기 확 늘릴 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지원이 있을 때는 좀 많이 늘었다가 올해 조금 줄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지금은 사실 크게 할 건 없고요. 두 가지 정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동안 치렀던 모의고사에 대한 오답 정리, 그리고 두 번째는 EBS 교재에 대한 정리, 이 두 가지가 지금은 가장 유용한 전략입니다. 네. 모의고사에서 내가 틀렸던 거 다시 한번 본다. 이건 너무나 맞는 얘기고 EBS를 특별히 강조하시는 이유는 그쪽 반영 비율이 워낙 높아서인가요? EBS 연계율이 50%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가원의 방침 자체가 EBS 교재를 잘 본 아이들에게 유리하도록 출제하는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EBS 교재를 보는 것이 지금으로선 그냥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과목별 출제 경향 예상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과목별로. 국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문학과 비문학인데 문학 같은 경우는 대체로 쉽게 나오고 있는데 비문학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비문학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볼 때 취약한 영역이 있습니다. 과학이면 과학, 인문이면 인문. 그 정도는 이제 전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학 자체가 아무리 쉽게 해도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관식 문제에서 몇 문제를 맞히냐가 최상위권을 가르는 분별 지분이 되겠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6월 문제가 상당히 쉬웠는데 9월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빈칸 추론 문제 같은 어려운 난도를 잘 맞추는 것이 관건이고요. 사탐이나 바탐은 이제 과목별로 복불복 여러 가지 헷갈리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라고 예상할 수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몇 시부터 몇 교시를 치르게 되죠? 그날 하루 일정을 좀 소개해 주시면. 8시 40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1교시는 이제 8시 40분에 시작해서 80분, 2교시는 100분, 점심 먹고 3교시 영어, 4, 5교시 한국사, 탐구 영역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네. 수험장 안에서 수험생들의 유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쉬는 시간에 일단 화장실 다니는 게 제일 급하고요. 화장실. 그다음에 이제
전 시간에 풀었던 문제를 맞춰보는 거 이거는 절대 근본입니다. 왜냐하면 예. 맞아도 사실 시간 흐름이 있어고 예. 틀리면 또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앞으로 치를 시험에 대한 그 준비 같은 것이 더 훨씬 유용합니다. 네. 물론 호기심 때문에 내가 맞았나 틀렸나 맞춰보고 싶은 욕심 그런 마음이 강하겠지만 그건 하지 마라.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맞히면 기분은 좋지만 시간이 흘러갔고 틀리면 기분도 나쁘고 시간도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예. 차라리 앞에서 볼 과목에 대한 준비가 훨씬 낫습니다. 네. 점심시간에 점심도 거르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다면서요? 일단 그래도 점심은 가볍게 먹는 게 좋은 것이요.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험장에서의 밥은 위가 먹는 게 아니라 뇌가 먹는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굶으면 지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일단 밥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 점심시간에 공부 한 30분, 40분 더 한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어요?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네. 2025학년도에 비해서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이재명 정부의 방침대로 이제 그 지방대학에 대한 육성책이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또 학교 폭력에 대한 제재가 있고 그다음에 파탐론이 활성화되면서 파탐 선택자들이 좀 어려워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면에 좀 주안점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4일 동안 수험생들이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족이나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정리해 주신다면 먼저 수험생은요? 일단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스케줄을 시험 스케줄에 맞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수시모집 결과가 나온 학생도 있는데 너무나 거기에 또 매몰되지 말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풀었던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오답 정리 그리고 그 자신이 가장 약했던 과목에 대한 EBS 교재 정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수험생 부모나 가족 같은 경우는 뭔가 자꾸 입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네, 시험 요번에 잘 봐야 뭐랄까요 일종의 그 기대감에 찬 격려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해라.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참. 네. 재수 괜찮아 이런 얘기도 할 거 없고요. 아니, 넌 잘할 동안 넌 잘할 거야. 이 정도도 안 되나요? 그런 것도 사실 애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덤덤하게 지내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예 마주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수험생들은 스케줄을 맞춰라. 8시 40분 1교시 그 이전에 도착하려면 아주 새벽 일찍부터 다시 움직여야 되니까 지금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하는 그 생활 습관을 그대로 계속 유지해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이겠네요. 시험 시간표대로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 수능 수험생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 제 맘대로 방송에서 얘기할게요. 한 50몇만 명 수험생 다 잘할 겁니다. 이런 얘기 정도는 부담 안 되죠? 전혀 부담 안 됩니다. 더 많이 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UA 교육평가연구소 이만기 소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해 볼까요? 먼저 뜬 인물 최창렬 교수. 전 이재명 대통령 꼽았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갤럽 조사가 63%가 나왔거든요.
7주 만에 60%를 회복했는데 단순하게 지지율 상승보다도 일단 APEC 회의 정상회담 그리고 1년의 정상회담. 1년에 그리고 뭐 한중 정상, 한미 관세 협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 긍정 평가 30%가 외교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오랜만에 상당한 국민들에게 뭔가를 업적도 보여주고 예.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확실히 뜨긴 뜬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대통령 네. 말이죠. 예. 최진 원장 금주의 뜬 인물. 저는 뭐 세계적으로 뜬 인물인데요. 이번에 그 뉴욕 시장에 당선이 된 맘다니, 조란 만다니인데 34살을 먹었습니다. 우간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무슬림이고 사회주의자거든요. 민주사회주의자. 예, 근데 사회주의자로 이제 크게 광범위에 보는데 본인이 이제 민주사회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올 초만 해도 지지율이 1%였습니다. 그랬다면서요. 예, 근데 강적들을 물고 경선에도 마지막 최종을 이겼는데 한마디로 하는 완전히 트럼프 타도를 깃발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교훈이 여든 야든 보수진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면 작용반작용을 해서 또 다른 강성파가 등장한다라는 예. 교훈이고 이게 한국에도 이 법칙 그대로 적용될 적용된다라는 점에서 네. 맘다니 뜬 인물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뉴욕뿐 아니라 이번에 치러진 선거에서 전부 다 민주당이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집권 1년에 대한 미국 민심의 반응 볼 수 있는 거죠. 되겠죠. 예. 금주의 진인물 최찬일 교수. 저희 야당의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좀 들었는데요. 이 민주묘소 5.18 민주묘소 참배했는데 이제 그 예상을 했던 바긴 해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렇게 아무런 그 사전 정말 정비 없이 사전 정지 작업도 없이 가는 게 가서 외관상 모습만 갖추려 했던 것이 아닌가. 최근에 발언 같은 것들을 밀어볼 때 광주묘소 당연히 거부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라는 게 그 쿠데타에 저항했던 거거든요. 내란 쿠데타 예. 여기 저항했던 게 민주화 정신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어쨌든 아직도 내란에 대해서 명시적인 통렬한 반성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그런 이제 수모 아닌 수모를 당했는데 참 불명예스럽다. 제 1야당 대표가 돼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근데 왜 뜬금없이 갔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매년 가겠다. 이제 계속 호남구 통합을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해서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통합이 될 수가 없죠. 이렇게 가면 더 이제 갈등만 더 야기시키는 거죠. 가려면 지난번에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가듯이 여러 그 노력을 해야 돼요. 사전 노력이 필요하죠.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가야 되는 것이지 네. 이렇게 아무런 전혀 요즘 특히 이재명 대통령 보고 끌어내려야 된다. 전쟁이다. 이러는데 어떻게 그게 통합의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참 이거 참 무모했고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최준 원장 금주의 진인물. 일단 뭐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 8시간 대질 신문을 했네요. 그래서 뭐 7번 만나네, 2번 만나네, 뭐 3,500만 원, 뭐 여론조사비 대납했네, 매라 이 자체가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좀 타격을 가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뭐 대지신문 직접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 문제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스타일은 많이 구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고 한 사람 더 꼽아도 됩니까? 네. 뒤쪽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하세요. 서울구치소에서 100일 동안에 6억 5천만 원 번 영치금으로 받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게 예. 하루에 100번씩 이렇게 쏘았다더라고 입금이 됐다더라고요. 평균 100일 동안 내내. 야, 그래서 3개월 동안에 대통령 연봉 2.5배를 벌였는데 압도적인 1위입니다. 영치금 1위. 예. 2위가 뭐 권성동, 3위가 한학자인데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돈을 팍팍 쏘는 건지 참. 대한민국이 인구가 5천만 아닙니까? 예. 우리가 보통 극단 중에 극단 그럴 때 1% 그러잖아요. 그렇죠. 1%만 해도 50만 명이에요. 맞아요. 근데요 이게 6,500만 원 다음에 6억 5천인데 윤석열 대통령 모르겠습니다. 엄청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돈 50만 벌었다고. 명이 만 원씩만 내면 얼마입니까? 50만 원 많으면 5억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6억 5천이 그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사람들의 그 성향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안 가는 예?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극단 중에 극단 말할 때 1%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맞- 표현했잖아요. 맞- 그렇다면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은 이 혀를 차지 않겠습니까? 표를 차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실하게 진인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꼽은 거죠. 참 돈 벌었는데 기가 왜 막힌 졌다 그럽니까? 뜬 거 아니에요? 하는 말입니다만. 돈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인간으로서의 품이나 명예나 인성이나 이런 모든 건 땅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아, 물론 이렇게 해서 뭐 6억이 뭐하고 60억 불은 뭐합니까? 떨어진 건 벌써 오래됐고요. 근데 6억 5천 가지고 정말 다 이렇게 되면요. 1%니까 얼마 안 된다 생각하지는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은 아니 뭐 내가 정말 다시 윤어게인 해야 된다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6억 5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0층으로 6억 5천이 들어왔다. 근데 말이죠. 이걸 또뭐 108차, 100몇 차례, 네. 숫자가 몇 차례인지는 정확히 숫자가 기억 안 나지만 전부 인출을 해가지고 네. 다 이게 지금 글쎄 이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밖으로 저 계좌 이체를 했다는 거 이체해놨다는 아니겠습니까? 180차례에 걸쳐서 쪼개기 인출했는데 여기 더 저는 이게 참 좀 화가 났는 게 이게 납세를 하는데 이게 납세 규정이 애매모호해서 제대로 이게 세금 부과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건 납세 대상이 아닐 거예요. 아니 된답니다. 되긴 아, 되는데 그래요? 예, 이제 제가 다 찾아봤는데 어. 근데 그게 애매모호하답니다. 영치금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매기는 건지 이게 좀 애매모호하게 대충 규정은 있지만 대충 넘어가고 액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6억 5천만 원 오히려 윤어게인의 어떤 정치 자금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기가 어렵죠. 사실.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징역세로 볼 수도 없고 예. 애매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관련 규정은 있으나 그동안에는 세금을 거둔 바가 없다는 없죠. 거죠, 사실상은.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사실상 지금 이렇게 없습니다. 많이 들어온 얘기가 없으니까. 그게 제 말이 그러니까요. 이런 제도적인 제도가 있을 수가 없겠죠. 옛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런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예. 아, 그만큼 이제 극단적 분들의 행동주의화라고 하는 그런 게 게 있어요. 강화되고 네.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양극화가 점점 극단화가 심해지고 있는 거겠죠. 예. 국감 평가해 봅시다. 어떻게 보세요? 국가 뭐 평가하기도 민망합니다. 진짜. 지난번에 중간평가 했지 않습니까? 중간평가했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성적이. 지난번에 우리가 배치기까지 나왔으니까 배치기까지 이제. 나왔어요. 제가 그 진임으로 이기현 의원 들으려다 말았는데 이쯤 되면 이제 국감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는 국감의 그 순기능이라는 게 그 순기능 그거 몇 가지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 20여일을 온 국가기관과 공공기관들이 매달려야 되는가라는 정말 근본적인 회의가 듭니다.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안 고쳐질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상시국감 얘기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안 통할 것 같고 대한민국 국회는 이제 정말로 정치하기를 포기한 집단 같아요. 국정감사야말로 정말 국정을 감사하고 여러 가지를 비판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이거 뭐 결국은 조희대, 네. 김현지 뭐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여야의 극단적 대결에 하여튼 아주 그냥 공식적인 장이다. 그렇게 좀 평가합니다. 한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말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국감 평가를 하면서 내가 국회의원을 6번을 하면서 국정감사를 22번을 했는데 이렇게 최악인 경우는 처음 맞아요. 봤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추미애 의원이죠. 법사위원장 본인이 많이 이 법사위 국감을 사실 상당히 문제로 만드는 장본이 지켰는데 본 그런 추미애 의원이 보기에도 영망이니 얼마나 이게 영망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정말 F 학점 밑에 점수는 없습니까? 예. 예. 우리 지난주 참 안타깝습니다. 중간평가에서도 그 최창렬 교수는 이거 이제 연중 상시감사 체제로 바꿔야 한다.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최진 원장은 제도 개선. 안 된다. 그러면 더 큰 문제다. 뭐 이렇게 하셨는데요. 네. 한 마디 덧붙이면 우리나라의 그 수없이 많은 피감 기관들도요. 사실은 이 지금 현행 제도를 좋아한대요. 아. 왜냐하면 딱 요 20일만 버티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게다가 뭐 피감 기관이지만 주목 안 받으면 그냥 가서 뻗치기 대기만 하다가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연중 상시감사가 연중 국정감사처럼 하자는 게 그게 아니고 아니죠. 필요할 때 상임위별로 필요한 기관을 불러서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피감 기관들은 사실상 연중 감시를 받는 상태이고 언제 필요해서 자기들이 불려나갈지 모르니까 긴장하게 된다고요. 그렇지. 그러면 전 그 제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상시국감 얘기는 계속 나온 얘기예요. 제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불합리하지 않은 건데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이게 20여일 동안 업무가 마비될 정도인데 그런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관행한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왜 못 바꾸니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취지는 뭐였냐면요. 네. 상시 국감하고 상시 상미하고 그게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면 그나마 있는 국감마저 없어져 버리면 정규국감마저 없어버리면 완전히 뭐 공직자들은 오히려 살판나는 거 아니냐라는 근데 이게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근데 지금 이 보세요. 국감의 어떤 이 상황을 보면 그런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이 너무 많아요. 순기능을 상쇄하고도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이건 상시적으로 하는 쪽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야지 국감 피감기관도 그렇고 또 네. 이런 게 있어요. 국정감사라는 게 의원들에게는 굉장한 갑의 입장에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회로서 갑이 아니라 개인적인 여러 가지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예. 네. 그거는 제가 국회에 있어 와서 아는데 그런 문화가 은근히 암묵적으로 국감 그 의원들과 피감기관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감을 의원들이 선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기왕이 국감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국감이 이번처럼 아주 효과가 적다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국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득실을 비교해 본다면 실이 더 많다는 겁니까? 저는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득이 더 많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정기 국감. 근데 국감이 국정감사라는 있는 것이. 제도 자체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 그게 왜 그러냐. 국정감사. 예. 전 세계 모든 의회는 연중 상시 감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임위원회 하는 일이 뭡니까? 항상 필요하면 이거 따져봅시다. 기관 불러서 그럼 질의합시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건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아요. 국감 물론 많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많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리고 그 논란 끝에 김현지 실장은 결국은 출석을 안 한 식으로 끝났는데 저는 이 방송 중간에 여러 번 예상했던 게 결국은 보기 좋게 틀린 거예요.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절대 추석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결국은 내보낼 거면서 아닌 척하고 모든 쟁점을 그쪽으로 몰아붙이고 글쎄요. 마지막에는 아마 내보낼 거다. 전 이렇게 그러니까 예상했는데 우리 앵커께서 너무 전략적이신 거예요. 그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가 크신 건데 도대체 근데 네. 그럼 민주당은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서 안 내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국민적 의구심은 더 커져 있을 텐데. 당연히 커져 있죠. 최창길 교수님이 정확히 예측을 하신 거죠. 결국은 잠석을 못할 거라고 했는데 저는 잠석 안 하면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글쎄요, 결국은 출석을 할 거라고 글쎄요, 봤지만 합리적인 생각이신데 근데 이 대한민국 정치가 합리적인 걸로 안 되는 게 대한민국 정치예요. 저도 그걸 가만했어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틀린 거죠 이게. 저는 그래서 이 우리 정치는 확실해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나올 필요가 없었던 거거든요. 대통령이 뭐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기해라. 근데 그것조차도 무슨 뭐 배드캅 국합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 대통령실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민주당이 과하게 이 방어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전혀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또 김현지 실장 본인에게도 그렇고 민주당에게도 그렇고 전혀 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실질적으로 따져볼 때 정치 공학으로 따져볼 때도 도움이 안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의원들이 나선지 그건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해하는 검찰의 항소 포기하는 문제, 그다음에 재판 중지법 이렇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예를 쉽게만 일어나는 건데 참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불씨 김현지 국회 불참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고 앞으로 언제든지 불붙으면 더 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감에 안 나온 게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에 대한 도움이 됐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언젠가는 다시 도질 때 그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고강도로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제발로 털고 가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많이 그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사실. 그 대통령 비서실의 제1부속실장, 제2부속실장은요 사실 완전히 잠행하게 돼요. 그렇죠. 지금 역대 제1, 2 부속실장도 그냥 그 땅 속에 묻힌 듯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다시 또 논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모르죠. 또 과거에 무슨 일이 또 밝힐지 이게 모르니까. 앞으로 이제 김현지 실장이 향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돼 왔던 것들 지금 야당이 계속 문제 삼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할 거라고 야당. 계속 반복해서. 근데 이번에 나왔다면 그걸 김을 뺄 수가 있어요. 털어올 수가 있고 이번에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야당으로선
딱 히든 카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왜냐하면 지금은 대통령 집권 초기인데다가 또 지지율도 상당히 높은 추세이고 또 한미 통상에는 엄청난 국가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나와버렸으면 묻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야.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 얘기 보면 야당이 꺼낼 거거든요. 이건 미리미리 아주 그 이슈를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이슈를 살려준 결과가 됐어요. 이건 참 전략적으로. 그리고 조금 아까 뭐 우리 최진 원장이 언급했습니다만 재판중지법 뭐 국정안정법이란 이름을 붙여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당 지도부가 딱 천명한 바로 그 다음 날 이거 우리 안 합니다. 그렇죠. 그 연기가 아니라 아예 안 합니다. 예. 하루 만에 이렇게 돌변은 참 모양새도 안 좋고 그렇죠. 마치 대통령이 집권당을 향해서 경고 사인 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같은 게 아니죠. 강력한 경고. 강력한 경고를 예. 거의 그 몸으로 옮긴 거죠. 몸으로. 그러니까 지금 오죽했으면 하루 만에 우리 이거 연기도 아니고 안 합니다라고 딱 바뀌겠어요. 아, 진짜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 이게.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과 당과의 그 이제 균열까지는 뭐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게 몇 개가 있었어요. 여러 네. 건 있었어요. 근데 재판중지법까지 만약에 통과가 되면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한 부담입니다. 이거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재판중지는 되는 거라니까요. 지금 중단시켰고 임기 중에 절대 재판 못 엽니다. 0%예요. 0% 재판 열 확률은. 아 우리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수도 거 없이 아닙니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러니까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란 정말 이상한 이름을 붙여가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이번에 선을 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명청 갈등이라고 얘기하는데 명청 갈등이라는 말도 잘 안 통하는 게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게 말이죠. 지금 60%가 넘어요. 지금 지지율이. 그 여당 대표가 좀 약간 과도하게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대단히 많은데 이 명청 갈등은 언론이 붙인 이름이긴 합니다만 이거 여당이 오늘 그거 얘기 안 해. 저기 100일 기자회견 안 하잖아요. 정청래 대표. 이제는 이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은 거거든요. 그 여당이 너무 과도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만 분명히 보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그러니까 핵심은 국민들이 보기에 야 대통령하고 이렇게 당 대표하고 서로 좀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재판중지법이라는 건 대통령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적극적으로 방어하려고 하는 법인데 난데없이 대통령실을 하지 마라 이게 대통령 정쟁 끌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나오니까 국민들은 상당히 좀 어리둥절한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총선 때 지난번에 영입했던 인사를 또 부산 뭐 시당위원장 할 때도 정청래 대표 컷오프 시켰잖아요. 체제에서 컷오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따로 가는 건가? 이재명 정청래 두 사람이 이게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구도 이게 저는 가장 그 중요하고 또 위험한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일각에서 명청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이건 무슨 권력 투쟁적 갈등이 아니고 아니죠. 네. 그 정청래 김병기 당 지도부가 약간 바보 같은 판단으로 해다가 질책을 당하고 깨갱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밖에 정리할 수가 그래서 없어요. 100일 기자회견도 안 한 것 같아요. 네. 네. 로우키로 가야 되겠다. 이 대목에선. 대통령의 그 명청 갈등이나 이른바 여당과 그 대통령과의 갈등은 임기 말에 지지율이 급전직하고 이럴 때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이제 그렇습니다. 탈당해라 이럴 때 나오는 거지. 지금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갈등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명청 갈등이라는 단어가 자꾸 언론에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이거 정말 좋지 않거든요. 요즘은 안 나와요 이제 또. 몇번 나와서 요번 요 사태를 나옵니다. 지나면서 좀- 이 재판중지법 요 하루 파동을 지나면서 이제 그런 말이 쏙 들어갔어요. 야, 근데 비서실장하고 당 대표하고 수시로 전화를 한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니, 않습니까? 당 대표하고. 근데 그러니까 자꾸 엇박자가 나는 게. 비서실장도 3선 의원 출신이고 네. 저 정무수석도 4선 의원 출신이고 글쎄요. 강훈식, 우상호 이 두 분도 사실 책임에서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이 두 사람도 상당히 잘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화 한두 통이면 금방 서로 간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데 납득할 수 없게 이런 일들이 엇박자가 자꾸 반복되는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우상호 수석과 강훈식 지금 비서실장이 자꾸 지방선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서울시장 후보다 뭐 강원도지사 후보다 이런 게 나오면서 이분들이 당과의 물론 대통령실에 소속됐지만 당과의 관계 결국 당에서 공천하는 거니까 그걸 좀 의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어떤 때는. 그러면 더 문제죠. 네, 더 문제인데 왜냐하면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워낙 지금 말하자면 그 말씀을 종합하면 다 자기 정치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할 그렇다는 여지가 제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말씀이죠.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지금 정청래 대표도
뭐 차기를 지금 얘기하기는 좀 아직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 시기적으로 빠르다 하더라도 예. 자기 정책이 많이 하잖아요. 하여간에 예. 재판중지법 요 하루 사이에 그 파동은 지금 이제 요걸 계기로 정부 여당의 관계가 잘 정리가 되는 식으로 간다면 그나마 전화위복인데 아무튼 좀 볼썽사나운 모습이 분명히 연출이 됐습니다. 1시 30분 막 지났어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는 4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심하겠습니다. 평택제천 고속도로 평택 방향 북진천에서 안진터널까지 정체 심해졌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쪽으로 13km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에는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밀리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춘천분기점 부근에서 교통량 많아졌습니다. 더 가서는 마곡터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강촌 나들목 2km가량 사고 여파로 정체고요. 사고 구간 지나서는 설악 부근에서 밀리다가 좀 더 지나 서종에서 화도 그리고 덕소 3패에서 강일까지 더딘 흐름입니다. 서울 시내는 내부순환도로 성수 방향으로 연희에서 홍지문 터널 사이 정체가 오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요. 홍지문 터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반부에 제가 국민 1% 50만 명 10,000원이면 그랬더니 5억 그러셨는데 네, 잘못 계산. 50억이에요. 그러니까 돈 개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50만 명이 아니라 만 명, 아니 5만 명이 10,000원씩 해야 5억이거든요. 5억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0.1이 아니라 0.01% 0.01% 이렇게 되는 셈이거든요. 맞아요. 자, 금주의 핫한 한마디 우리 최창렬 교수. 저는 핫한 말을 따르면 이제 한동훈 쏴주기라고 했다. 이제 과거 지나간 얘기. 그 얘기 그리고 범죄자 꺼져라. 이 얘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했더니 야당이 그리고 터널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는데 또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했더니 재판 재개된다면 개엄할 거다 이런 거 꼽았었는데 그보다 더 오늘 아침에 저 아까 오전에 나경원 의원의 그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그 말이 대단히 강했어요. 이게 앞으로 이제 정부의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항소 포기한 거 대장동 사건 1심 거기에 관련된 얘기인데 아주 발언도 세요. 법치 사법정의 안매장이다. 사법정의 안매장이고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 지시 여부 밝혀라는 얘기가 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외관상 보이는 정성호 집단은 장관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독재 권력의 장막을 걷어내야 된다. 국가 해체의 위기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이제 항소 포기한 사건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진 걸 넘어서 민주주의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 얘기했어요. 오늘 이 얘기는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당분간은 여야 간에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항소 포기한 것 이게 전 핫한 말들이에요. 이거 지금 야당이 하고 싶은 말 다 끝냈어요. 예. 아주 최고조 고위 높은 수준의 예.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드린 거 다 취소하고 이걸 저는 핫한 말을 꼽았습니다. 예. 결국은 취소한 게 아니라 다 꼽으신 다 거예요. 얘기했습니다. 자, 최진 원장 금주의 핫한 한마디. 아까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배치기 국감. 네. 저질 국감, 정치 국감 얘기가 되면 배치기 국감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김현지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민주당 이현화하고 다투다가 이제 배로 이제 서로 밀치겠다는데 이 말이 재밌어요. 국민의힘 송원석은 이게 백주 대낮에 테러했다 이거. 그러니까 배로 테러했다는 얘기인데 이기현우는 아니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내가 굳이 죄가 있다면 배가 좀 튀어나온 게 죄가 있는데 앞으로 좀 뱃살 좀 빼겠다. 여기 좀 말이 재밌는데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단어 중에 재밌는 게 디올인간이다. 김건희 여사 집 압수수색했더니
디올 제품 20개 넘게 나왔다 했으니까 좀 자켓도 10몇 개 나오고 그다음에 뭐 무슨 허리띠에다가 뭐 네. 팔찌에다 막 네. 하도 디올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별명이 디올 인간 아니냐 이런 이제 표현들이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재미난 게 디올의 우리 그 글로벌 앰베서더라고 그러죠. 국가 홍보대사가 그 블랙핑크 중에 한 멤버더라고요. 그렇죠. 유명한 가수. 근데 김건희 여사가 재임 중에 블랙핑크를 해외 순방 때 많이 좀 데리고 다니고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블랙핑크의 디올 홍보대사를 벤치마킹 하려고 했나. 디올을. 네. 집에가 디올이 한 20개가 넘는. 디올 좋아하는 디올인가? 것까지는 뭐 뭐라고 안 하겠는데 왜 여기저기서 다 봤냐고요. 다 봤냐고 있어요. 관저공사 인테리어 업체한테 받질 않나, 맞습니다. 김기현 의원 부인한테 받질 않나, 뭐 한 일주일 상관이면 꼭 하나씩 더 나와요. 여기 엄청나. 제가 적어왔어요. 아예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시간 없는데 뭐 공여자 21g, 서희건설, 통일교, 이 디올, 샤넬백, 목걸이, 그라프, 방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다 제가 적어왔습니다. 제가.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오직하면 제가 적어왔겠어요 이걸 제가. 그 수집 욕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진짜 대단한 명품 거예요. 수집. 팔찌, 까지 해가지고 그림. 아니, 수집 욕구가 있으면 본인 돈으로 사라 이거예요. 이거 수집 욕구 아니지 이건 왜 좀 닥치는 대로 주는 대로 다 남의 받는 거 받는 욕구죠. 이건 수집 욕구가 아니지. 수집가들한테 그 이게- 명예 훼손되는 얘기입니다. 그거. 뒤늦게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 보면요. 이미 암암리에 저분은 갖다 주면 다 받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럼요. 난 거죠. 예. 그처럼 이게 갖다 줬겠어요. 그러니까요. 누가 감히 그걸 그걸 함부로 남한테 못 주잖아요 우리가. 뭐, 그럼요. 처벌도 없지만. 아니, 아이고, 물건 그렇습니다. 건넸다가 처벌받을까 그건 아이들이 두려워서 절대 누가 안 그래요. 해요. 근데 이건 이미 소문이 났으니까 저긴 뭐 들고 가야 된대. 예. 아니요 그게 하여튼 그리고 거죠. 그래야 이게 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받을 때 보니까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나중에 꼭 대가가 있더라까지 그렇죠, 소문이 그렇죠. 나지 아, 그 않았겠습니까?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금거북이 같은 것도 국가교육위원장 했던 그분이 또 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여기저기서 야 우리 좀 갖다 바칠 뭐 라인 없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때. 제가 예. 빠뜨리겠습니다. 시계도 있습니다. 시계. 적어왔어요. 이름도 잘 헷갈려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되게 별거 다 있어요. 교수님 제가 다 좀 적어왔다니까 한가하셨- 일목요연하게. 교수님 좀 한가하시고 한강이 아니라 이거 외우고 다녀야 될 거였어요. 이거 진짜 이걸 제가 이렇게 적겠냐고요. 이제 할 예. 겸손도 아닌데. 고생하셨습니다. 명품 시계 거의 대명사격인 그 바쉐린 콘스탄틴을 잘 모르시는군요. 전 처음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 부끄러운 얘기지만. 솔직히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저는 처음 들은 얘기. 이게 아주 유명한 시인가 저도. 보죠. 하여간 이 정도 되면 무슨 뭐 공적 의식이 있다 없다를 넘어서 그건 저는 얘기죠. 거의 질환 수준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저도. 그럼 그렇고 아, 이 항소 포기한 거 예. 포기를 수사팀이 한 게 아니라 포기를 당한 거죠. 당한 거라고 봐야죠. 그렇게 봐야 될 뭐 거고. 중앙지검장마저 사퇴를 지금 했으니까. 만약에 항소를 이제 하라는 거를 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했었다고요. 네. 결재했는데 이제 그 항소 시한 뭐 7분인가 앞두고 연락이 왔다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중앙지검장은 항소 포기하면서 사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를 아주 명진하게 상처로 보여주는 거죠. 이 문제가 그렇죠. 있었다는. 그처럼 사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중앙지검장이. 대검과 논리적으로. 법무부에 의해서 강제로 포기를 당한 당했다는 거죠. 게 그래서 맞죠. 수사팀도 입장문을 소상히 냈고 지검장은 사퇴로 의사표시를 한 셈이죠.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제가 그래서 어제 이 소식을 보고 대변인들이 뭐라고 얘기할까를 좀 유심히 봤어요. 근데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식은 전혀 없더라고요. 뭐 당의 대변인이니까 뭐 당편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당편보다도 뭐 당이 결정한 건 아니니까 이른바 전 여권의 편을 들어야 되겠지만 이럴 때는 당에서 물론 뭐 이제 어느 정도 프로텍트 방어를 하더라도 좀 정확한 얘기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검찰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다 이런 얘기. 검찰이 그동안 너무나 수사를 과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항소를 자제한 거다 이런 식의 논평을 내던데 좀 그런 태도도 전 중도층에게는 썩 그렇게 바람직하게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검찰이 정말 항소를 포기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게 좀
뭔가 외압이 있었나 상당히 좀 의혹 속에 야당을 공격하는 정도 이 정도 가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가라앉을 수 있을 텐데 수사팀이 공개적으로 말이야 반발하고 또 징함제 중앙지검 4.18 이러면서 커져버리면 이 사건이 결국은 저는 이 논란은 저는 그 논란 속에 결국은 헌법 84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재임 중에 면책특권 이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 임기 중에 본인의 문제는 사실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원론적인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 부분은 이제 여론의 몫이라고 보는 건데 대통령이 잘못하고 지지율이 떨어지면요 이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러고 근데 만약 대통령이 잘말하고 성과 내고 하면은 저는 이 부분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직 말이죠 자기 국정 운영의 최고 성과 내는데 몰두해야 되는 건데 옆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나 뭐 이렇게 다른 이게 과잉 충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게 나와 버리면 논리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 내내 대장동 사업은 당군 이래 최대로 잘한 사업이다라는 인식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잖아요. 없죠. 그런데 이번 1심의 판결은 성남시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과 전혀 다른 1심 판단이 내려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1심 판결도 형이 너무 가벼우니 더 세게 벌해주세요라는 게 검찰의 항소인데 네, 그렇죠. 논리적으로 보면 참 대통령의 인식에 정반대되는 검찰의 행동이니까 참 좀 뭐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항소를 실무자들은 하자는데 못하게 하면 결국은 뒷감당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래서 아까도 민주당 얘기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게 누가 지시했는지 모르겠어요. 법무부 장관 차관이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단정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뭐 그럴 개연성이 좀 있겠죠. 검찰 중앙지검장이 그 결재했다가 자신 사퇴하면서 이걸 이제 항소를 포기한 건데 이 윗선의 얘기가 없으면 이러지 않았을 게 이제 상식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 과한 논리적으로 일단 그 피고인들이 항소를 하면 검찰은 항소하게 돼 있고 또 사기나 횡령의 이 범죄 수익 규모가 워낙 크면 검찰은 항소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전례고 관행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납득하기 어렵죠. 당연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게다 이게 업무상 배임으로 이제 형이 내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중형이. 배임이 뭡니까? 손을 끼쳐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처럼. 근데 이거를 이렇게 딱 항소를 포기시켜 버리면 글쎄 이게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누구 결정인지 모르겠는데 참. 저는 일단 이제 법원의 1심 선고가 상당히 좀 절묘하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하면은 좋은 쪽으로 저는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은 제외하면서 실제 관여자들은 이제 중형으로 때렸는데 김만배, 유동규 같은 경우는 형량보다 구형량보다 오는 8년 선고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항소도 자연스럽게 그냥 검찰의 항소 이어졌더라면 놔뒀다면 뭐 저는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저는 별 문제 없이 저는 뭐 큰 파문 없이 갈 거라고 보는데 이걸 중단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자, 이게 과연 그러면 확대됐다. 뭐 친명 좌장으로 불리던 분이 지금 법무장관이니까 그렇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독단적 판단이냐 이재명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었느냐 당연히 이제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의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막 이제 공세를 펼 게 뻔하단 말이에요. 이미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아까 이 나경원 의원의 수위 높은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실제는 어떨까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을까요? 정성호 장관의 독자적 판단일까요? 글쎄요, 뭐 참 예측하기 어려운데. 아까 우리 전반부에 우리 재판중지법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아주 뭐 제 표현에 의하면 바보 같은 상황 판단을 한 여당 지도부가 이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쑥 들어간 셈이다라고 그냥 정리했는데 이건 당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이 아니라 법무장관이 그럼 이제 바보 같은 판단을 한 거냐 아니면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느냐. 근데 대통령이라면 이런 판단을 했겠어요. 설령 속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장관한테 얘기를 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그 지금 순직 해병 특검 거기서 문제되는 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외압 의혹이잖아요. 네. 그게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인 건데 특검까지 하고 있는 건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기소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법무장관한테 아무리 자신의 좌장이었다 하더라도 법무장관이니까 이걸 어떻게 항소 좀 포기시켜 주시오. 전 이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거 이를- 뻔히 아는데 대통령께서. 이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대통령실에 보면은 법무장관이 이런 관련 장관이 대통령 이거는 저희 선에서 적절하게 알아서 할 수 있는 학생을 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놓고 항소 포기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알아서 한 거죠. 알아서 이제 할 수도 속된 있는 말로 이제 거죠. 알아서 긴 거다. 네, 시체 알아서 말로 하는 이제 거고. 그런 건데. 글쎄 참다. 근데 정성호 장관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그래도 합리적이고 그런 분 아니에요? 저도 한두 번 얘기 나눠본 게 뭐 방송에서 우연히 조회해서 나눠본 적은 있는데 근데 그분이 또 나서서 이렇게 했다는 것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제 일이 이제 항소 포기가 됐던 거니까 오늘 이제 이 국민의힘이 이제 지금 선포한 거 아닙니까? 네, 이 완전히 네. 민주주의 종말이다, 독재 권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단순하게 정치 공방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나의 실체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뭐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이럴 정도로 민감한 정도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은 아니더라 비서실장이나 정부수하고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마음을 읽죠. 상당히 대통령 민시 의도중을 읽지 않고 할 리는 없습니다. 그럼 왜 약간 우리가 논의할 때 약간 무리한 이런 판단을 내려놨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 가만히 두면 그대로 검찰 항소하면 이게 점점 커질 수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상실 회복세고 괜찮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고 집권 초기니까 좀 무리는 따릅니다만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갑시다. 상당히 역풍도 불지만 후폭풍도 있지만 그거 감수하고 초반에 그냥 단호하게 갑시다. 그랬을 수 저는 그 있어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랬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끼리 이제 이 하나의 추정을 하는 건데 네. 참으로 이 사건 저는 좀 놀랐어요. 이 보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민주당이 오늘 계속 이제 어제 오늘 나오는 얘기는 그동안의 검찰의 이 관행이 너무 심했다라는 거예요. 항소를 굳이 억지로 왜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법 원칙에 따라서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항소를 자제시킨 것이다. 이 논리를 피는데 과연 그게 먹힐 수 있느냐. 중도층에게. 저는 그래서 다 이제 법률가는 아니니까 말이죠. 네. 반복하자면 평론가의 입장이 아니라 네.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좀 무리하지만은 그냥 빨리 조기에 이런 부분들을 그냥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예, 아까 근데 이게 김현지 문제나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렇게 한다고 예. 확실히 짚어지냐고요. 근데 이게. 이게 2심이 중단된 게 아니라 2심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요, 항소했기 열리죠. 때문에 2심은 하는 거거든. 하는 건데 단지 이제 1심보다 형량은 못 높이죠. 그렇죠. 못 높이죠. 높일 수 검찰이 없는. 항소 예, 안 했기 예, 때문에 예. 높일 수 없다 하더라도 이미 준형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가 이게 왜 무리냐면 말이죠. 이 지금 유동규 등이 이게 배임죄인데 일반 형법상의 배임죄예요. 특가법, 특경법상의 배임죄가 그걸 아니거든요. 적용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2심에서 따져볼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항소 지금 민주당의 논리대로 항소를 정말 포기하려면 양형 가지고만 따지는 건 포기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양형 가지고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순수 법 논리적으로 볼 때도 비판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소를 제기하면 일단 또 다시 다퉈야 되지 않습니까? 법원하고 검찰하고. 근데 일단 모든 이슈를 좀 끊자, 단절시키고 중단시키고 마무리하자. 라는 쪽으로 간다면. 재판 열릴 때마다 또 새로운 사실 공방 벌어지는 거는 하지 말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2심 그런 선택할 수 있죠. 있죠. 근데 2심이 열리고 2심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 대장동 사건 자체가 완전 면소되는 게 아닌 다음에야 그 판단은 대단히 어리석은 판단이죠. 만약 있었다면은 그건 납득이 안 가는 판단. 왜냐면 이게 2심이 안 열리는 게 아니라 항소심이 열린다고. 그리고 야당이 이걸 계속 더 부각시킬 텐데 그게 어떻게 없어지냐고요. 그거를 그래도 아까 그 말씀 평론가의 제3자적 입장인데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 참모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수도 저도 있죠. 과거에 보면.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근데 그건 대단히 무리한 판단이었을 것이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가 김현지도 왜 주소를 안 시켜서 또 후안을 남기느냐 이런 예, 같은 맥락이죠. 맥락이에요. 예. 왜 그런 판단을 하냐 이런 얘기죠. 알도리는 없죠. 우리가 단정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취하는 스탠스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하여금 본인이 걸려있는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계속 거듭거듭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일단 대통령으로서의 임기 동안은 전혀 재판이 열리지 않고 대통령 퇴임한 후에
혹여 재판이 열린다. 뭐 혹여가 아니라 그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거예요. 재판이 열려서 유죄 판결 받고 확정돼서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걱정을 하겠죠. 할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들의 어떤 요구 사항은 담대하게 임해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것이고 거예요. 그리고 지지율이 높으면 재판이 안 열릴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안 열릴 수는 없겠죠. 열린다 하더라도 열리죠. 그때 일단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할 일은 자꾸 이 법률적으로 뭔가를 이 원천 무효시키려 하면 그 시도는 전 쉽지 않다고 보는 글쎄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취하는 태도는 담대하게 예. 또 높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성과를 많이 내고 퇴임해서 네. 그다음에 사법부에 맡겨라. 이제 우리 그런 건데 거죠. 예. 어떻게든 좀 무슨 수라도 내보자 하는 식으로 네. 임하는 거는 별로 안 좋다. 네. 그런 그거죠. 취지에서 아. 재판중지법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드렸는데 보십시오. 조의대 문제, 그다음에 김현지 문제, 부동산 문제, 재판중지법 모든 여권의 악재 한 이슈가 있었는데 지지율은 60%를 회복하고 있단 말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무리한 거 다 해본 딱 끊고 지나가자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알아요. 그거는 결국은 옳지 않은 판단이라고 그리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죠. 최준 나중에. 원장도 예. 별로 동의하는 건 아니죠. 그런 판단을 했겠구나라고 추정하는 예, 거죠.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인데 예.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63% 나온 거 갤럽 조사 4일부터 6일 사이에 했던 거 말이죠. 그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긍정 평가의 아주 큰 원이 외교로 나와 있어요. 예. 외교가 아니면 그렇게 지지가 안 나왔던 예. 거예요. 그걸 모를 리 없을 거라고요,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우리 최진 의원님 말씀처럼 참모 사이에서 그런 얘기는 있을 수는 있겠죠. 저는 알 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법칙이 역대 대통령을 보면 말이에요. 집권 초기에 대통령 참모들은 대부분이 정면 돌파를 권유하지 측면 돌파하고 국민들 중심의 어떤 제안을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사실은 치고 나갑시다. 별 문제 없습니다. 라는 식의 멘트를 많이 날리게 돼도 집권 초기에는 예. 근데 아무튼 우리가 전반부 얘기한 그 재판 중지법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옳은 판단을 해서 당을 바로잡은 글쎄 건데 말이에요. 아주 잘 판단한 거죠. 이번에 이 그 항소 포기는 또 좀 아리송한 대목이고 이게 이제 곧 배임죄 폐지로 연결이 되는 연결된다고요. 거거든요. 국회에서 배임죄 폐지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게 모든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 연결되는 연결될 식으로 수밖에 없네요. 가버린단 말이죠. 근데 대통령실에 지금 이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렇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렇고 좀 합리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정성호 장관도 그렇고 아주 합리적이고 그래도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라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 옆에 이런 사람들의 보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지 대단히 진짜 의문스럽긴 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냥 큰 흐름 속으로 그냥 고우하는 거죠. 사실은 아까 말씀 여론조사 결과 한미 통상의 큰 흐름 속에 결국은 내년 초 12월만 넘어가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쫙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잘 묻힐 거고 글쎄요. 지방선거만 우리가 완승을 하면 실제로 완승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모든 여론은 우리에게 유리하다라는 것이 대통령과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거 잠깐 언론에 이러다 말 것이다. 예. 일단 그러나 원천적으로 이걸 자꾸 무효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낫다. 원천적으로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길이다. 라고 판단했음직하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거의 동의하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게 현명한 판단이었겠느냐. 만약 바로 그렇게 이제 그 했다면 부분, 그건 또 별개의 그렇죠. 문제인 것이죠. 별개의 문제죠. 정성호 장관이 적법한 절차로 이른바 장관의 지휘권을 발휘했는지도 또 세세하게 따져 물을 따져봐야 돼요. 거거든요. 그것도. 앞으로. 네, 지휘권 발동이 아니야. 지휘권 발동 아니라는 거거든요. 정성호 장관은 상당히 합리주의자인데 근데 본인 얘기로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의적 판단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지금 이제 수사팀에서는 법무장관이나 차관이 했다라고 알고 지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얘기를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서는 자기는 그런 일 없다. 여기까지만 돼 있어요. 법무부에서는 장관의 그 언급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장관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게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이제 하나하나 다 짚어질 테니까 당분간은 뜨거운 정치정쟁이 되죠. 될 건. 계속 다시 이 부분이 이게 좀 굉장히 핫 이슈예요.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한 주 또 요 문제 어떻게 커지는지 지켜볼게요. 직진본동 직설하고 했습니다. 영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위원관 최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장희의 그건 너 들으시고요. 다음 주말 뵙죠. 계세요.